1960년대 북한은 사상과 정치, 경제, 국방에서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발전해 나간다는 주체 사상을 내세워 북한만의 독특한 독재 체제를 확립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등장하자 김일성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을 수청하고 민족보위상, 인민군 총참모장, 대남사업총국장의 자리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군부 강경파를 앉히게 됩니다. 김일성은 이러한 내부적인 인적 쇄신과 동시에 대남 도발을 강화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시작했는데 어선낙북, 기차역 폭파, 군용 트럭 기습 등 그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에는 31명의 공작원을 청와대에 침투시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이러한 과감한 도발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2.1 사태가 벌어진 이틀 후인 1968년 1월 23일 북한은 또 하나의 도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원산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의 정보 수집함을 피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입니다. 196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련은 비전투용 선박인 트롤어선을 정보 수집함으로 개조해 미국 연안에 투입시키는 작전을 빈번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이러한 소련의 작전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들도 화물선을 개조해 정보 수집함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방아벌레 작전이라 불린 이 계획은 경화물선에 각종 장비를 탑재해 사진과 음향, 수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65년 일본 함인 베노호가 태평양에 투입돼 소련 전투함들에 대한 정보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베노호의 성과에 고무된 미 국가안보국은 또 하나의 정보 수집함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개조 대상은 FP-344호로 결정되었는데 이 선박은 1944년 건조된 미 육군의 화물선으로 1954년 퇴역해 항구에 녹이 쓴 상태로 정박해 있었습니다. 길이 54m, 폭 10m의 8기통 엔진 2기가 장착되어 최고 속도는 13노트였고 여기에 각종 항해 장비와 통신체계 그리고 59경의 M2 중기관총 2정이 장착되었습니다. 1967년 5월 13일 취역한 이 선박은 푸에블로호로 명명되어 미 해군의 정식 정보 수집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개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롤안이라 불린 항해 장비는 간혹 5마일의 오차를 보일 정도로 부정확했고 자이로 컴파스의 방향 지시도 20%의 오차를 보였으며 KW7 암호기를 통해 운영되는 통신 장비는 출력이 낮아 원거리 통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밀 파기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서 세절기가 2대 있기는 했지만 한 번에 4장의 문서만을 세절할 수 있었으며 소각기 구매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성능이 떨어지는 작은 상업용 소각기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에블로호에 탑재된 비밀 자료를 모두 파기하는 데는 총 1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한 푸에블로호에는 행정착오로 인해 과도한 비밀 자료들이 탑재되었는데 호위함에 보내져야 할 자료들이 담당자의 착오로 이 배에 잘못 보내져 푸에블로호에는 미 7함대 사령부,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일 해군 작전 사령부의 자료 등 임무와 관계없는 비밀 문서들이 과도하게 탑재되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승무원들의 역량도 부족했습니다. 이 배에는 장교 6명, 사병 73명, 통역병 2명, 민간 해양학자 2명이 승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평균 나이는 28세였으며 이 중 절반은 이번에 배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장인 부처 중령은 주로 잠수함에서 근무했으며 부함장인 머피 대위도 이번이 첫 임무 수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통역병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은 9개월 과정에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긴 했지만 한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들의 이러한 능력 부족은 훗날 푸에블로호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피랍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967년 11월 주일 미 해군사령부는 푸에블로호의 임무에 수반되는 위협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항목은 과거 임무 경험, 임무 지역 위치, 기상 상태, 선박 상태, 정보 수집의 범위, 목표물의 민감성, 지원 세력의 가용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 평가에서 푸에블로호는 위험도가 가장 낮은 미니멀 판정을 받게 되는데 미 해군은 이 선박이 공해상에서 작전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1968년 1월 5일 일본 요코스카 항을 출발한 푸에블로호는 청진과 성진, 마양도를 거쳐 원산 앞바다 32km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수로를 측량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무렵 북한의 군함과 어선들이 푸에블로호 주변을 선회하는 것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 함장은 푸에블로호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는데 자신들은 분명히 공해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푸에블로호 주변의 북한군 함정들은 더욱 늘어만 갔고 급기야 의정 세척이 빠른 속도로 푸에블로호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과 미군은 국제기를 개항하면서 통신을 했는데 북한군은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고 알렸고 미군은 이에 우리는 공해상에 있으며 내일까지 이곳에 머무를 예정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북한군의 미국이 2대가 푸에블로호 상공에서 위협 비행을 실시하자 미군은 그때서야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 함장은 전투 배치를 실시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지만 푸에블로호의 보잘것없는 화력으로는 북한군 전투함들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으며 그 대신 서둘러 기밀 문서들을 파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북한군들이 함포와 기관총 사격을 시작한 직후였기 때문에 기밀 문서를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군들은 세절기를 이용해보려 했지만 파기 속도가 너무 느렸고 그렇다고 문서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려고 해도 북한군의 사격으로 인해 갑판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급기야 승무원들은 배 내부에 불을 질러 문서를 태우려 했지만 자욱한 연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승무원들은 망치와 도끼로 통신 장비들을 파괴하려 하였지만 기계 장치들이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져 쉽지 않았으며 함내에는 그 흔한 드라이버가 없었기 때문에 나사 하나를 제대로 풀지도 못했습니다. 함장은 북한군과 통신을 해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미군 통역병들은 남한말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북한군의 말이 너무 빨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함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며 지원 부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미군이 동해 쪽으로 도주하려 하자 더욱 집중적인 사격을 가했으며 이 와중에 미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날 14시경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이 푸에블로호에 승선하게 되면서 이 배는 그들에게 장악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선의가 벌써 우리 병사들은 이쪽으로 다 이거 올라왔었습니다. 여기가 지휘소입니다. 들어보니까 한 놈이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셔서 발로 그러고 이제 탁 차고 목좀 쳐서 탁 차고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와들와들 사이사람들 와들와들 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음소라고 함령가 하니까
이놈이 영어로 말하면서 알아서 혼내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놈의 목에다가 자두만총 총구로 들이대고 하니까 방금 전까지 알아던 놈이 영어로 뭐라 그러면서 제 손가락 가슴을 이렇게 치려다 그래 이놈이 함자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형제동무가 저기다 콩콩 죽는 때가 다 그리고 닿게 하고 매미가 뭐 터치니까 함자놈이 쭉 들여보더니 손을 와들 때문에 83이라는 숫자를 딱 봤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알았기 때문에 이 주소 마이크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뽑아 툭툭 뒤지니까 이 활성이 두두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끌다가 함장 손에다 쥐어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총 따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밑에 꽝꽝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입에다 대고 말해가지고 손 들고 저 앞쪽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장은 두루두루 됐더니 마이크 입에다 대고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저 앞에 손 들고 나오다는 말이에요. 함장놈부터 묻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함장놈이 안 묻겠다가 발버둥 치며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대미 주고 무쇠 주고 여기 세개 전동 테리 쳤습니다. 세 번째 맞은 코피던 이 광경본 옆에 놈들 겁이 주니까 째깍째깍 내들더란 말입니다. 한편 푸에블로호의 구조 요청을 최초로 접한 곳은 주일 미해군 사령부였습니다. 미군은 처음에 북한군들이 단순히 위협을 하는 수준일 것이라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점차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 무척 놀랐습니다. 미 해군은 즉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제5공군 사령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예하 18 전술비행단은 12대 F-105 전폭기에 출격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푸에블로호에 대한 지원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출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명령을 받은 지 1시간 23분이 지나서야 겨우 2대를 이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5공군 사령관은 한국의 오산기지에 있는 F4 팬텀기에도 출격 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투기들은 핵무기만을 장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장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푸에블로호를 구출하기 위해선 그들이 북한 해안으로 끌려가기 전에 공격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해가 저물어 야간이 되면 공격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 당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원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부대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 공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무장을 교체할 필요 없이 즉각 출격이 가능했으며 원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가장 짧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한국 공군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만일 한국의 전투기들이 북한 영공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500여 대의 북한군 전투기를 상대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또 다른 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미 해군은 미 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미 7함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가 원산에서 816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는데 여기에 탑재된 F4 팬텀기도 공대공 무장만을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을 교체하는 데만 1시간 30분이 걸리고 이렇게 이륙한 전투기가 원산에 도착하는 데는 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푸에블로호 피랍 당시 한반도 주변에 있던 미군의 전투기들은 출격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작전 지역인 원산으로 이동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구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 주한 미군 사령부도 푸에블로호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데프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시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주한 미군 사령관은 결국 데프콘을 격상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공격한 1.2.1 사태가 벌어진 직후여서 한국군은 이미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였고 여기에 미군은 한국군이 북한에 보복 공격을 가하지 않도록
다독이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갑자기 대포콘을 격상시키면 한국군을 더욱 자극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푸에블로호의 피랍 소식은 미국 워싱턴에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현재 푸에블로호를 지원할 수 있는 주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무리하게 구출 작전을 펼치려 하다가 베트남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는 북한군에게 피랍되었으며 미국은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을 송환받기 위해 길고 지루한 협상 과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상으로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이었습니다.